자,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순서로 이코노미토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진 대표님 모시고요.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조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눌 주제 지금부터 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AI가 바꾼 새로운 판이라는 건데요. 자, 이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건지 오늘 준비해 오신 말씀을 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애플이 좀 M7 중에서 부진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이 뭐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플이 이제 어제도 한 0.8% 정도, 그리고 오늘 이제 M7 오늘 아침에 이제 마감한 이제 5시에 마감한 미국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M7 중에서 오직 애플만이 떨어지고 네. 다른 이제 M6는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제 그 감세안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언제나 공화당은 이제 추진하는 것이 그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감세안을 갖다가 일기 때도 이번 정부 때도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데 시장에서는 저항이 컸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재정 적자가 천문학적인데, 근데 감세안을 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재정 적자 확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결국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제 시장이 어제 오늘 계속 엄청나게 출렁거렸습니다. 그 출렁거려가지고 뭐 전체 시장이 떨어졌지만 일시적으로 사실은 진정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M6가 사실 올랐는데 애플만이 사실은 어제 오늘 연속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이유는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그 애플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존 아이브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샘 얼트먼이 존 아이브가 세운 그 스타트업을 갖다가 인수를 해버렸어요. 아, 그럼 둘이 이제 뭔가 일을 같이 한다 이 얘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수를 해서 결국은 샘 올트만의 이제 그 챗 GPT가 우리가 검색을 하고 그다음 또 최근에는 뭐 이렇게 이미지도 만들고 이런 네. 식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결국 샘 올트만은 무엇이냐면은 우린 여기서 국한하지 않고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만들겠다.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 존 아이브를 갖다가 그 스카우트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 아이브가 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느냐, 어떻게 보면 일개 직원인데 불구하고 국제적 명성을 얻게 됐느냐, 이유는 무엇이면 애플의 아이폰의 수석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아이폰을 만드는데 중요한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이 존 아이브를 갖다가 샘 올트만이 스카우트를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도 또 다른 하드웨어를 만들겠다, 또 다른 디바이스를 만들겠다라고 대외적으로 선언한 것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존 아이브의 가장 혁신적인 제품이 아이폰인데 아이폰은 사실 또 상대적으로 생성형 GPT,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애플 주가가 좀 안 좋았는데 생성형 AI, 챗 GPT의 오픈 AI가 갑자기 존 아이브를 갖다 인수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폰에 가장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네. 애플의 주가가 연이틀 좀 안 좋았습니다. 이거를 갖다 한번 우리가 그 고민해 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양반이 스티브 잡스 때 발탁이 돼서 그렇죠. 예, 그 아이폰을 디자인한 사람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양반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서 오픈 AI에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디바이스를 이제 만들겠다. 예, 그러니까 애플이 만약에 오픈 AI가 디바이스를 만들게 된다고 그러면 그의 타격이 클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그렇죠. 건데 그럼 예. 이게 이제 조금 이제 한틀 조금 이제 떨어져서 보면 생성형 AI라는 일종의 이제 눈에 뭔가 일단 기술 이게 뭔가 이제 디바이스로 손에 딱 쥘 수 있는 뭔가로 바뀐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챗 GPT, 그다음에 생성형 AI라는 것은 이제 큰 축은 두 개죠. 하나는 이제 오픈 AI,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엄청난 이제 지원을 해서 오늘의 이제 그걸 만들었다 볼 수 있죠. 물론 초기에는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현실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사실 챗 GPT의 T에 대한 트랜스포머라는 아이디어랑 성과를 처음 낸 논문이 이제 구글의 연구원이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또 다른 한 쪽이 구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그 삼성전자의 이제 갤럭시가 작년부터 이제 갤럭시 S24부터 보면 이제 서클 투 서치를 해가지고 화면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리면은 그 동그라미에 들어있는 피사체가 무엇인지 알아주는 것도 알려주는 것도 사실은 생성형 AI의 산물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 안에서만 이제 봤었는데 갑자기 뭐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이런 소프트웨어의 역량이 집대되는 때 생성형 AI가 하드웨어로 이제 바뀐다. 이런 차원에서는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애플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광명치라고 이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애플의 어떤 주가나 이런 분석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애널리스트 중 한 분인데 대만 분인데, 이분이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이제 결국 조너슨 아이브가 예전에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처음으로
애플에 복귀해서 내놨던 것이 이제 아이팟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팟에 대한 또 다른 생성 AI를 결합한 제품이 나올 것이다라고 광명치가 이제 그 추정을 했어요. 뭐 타당한 추정이라 봅니다. 이래서 사실은 이제 애플의 어떤 주가가 이제 안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성형 AI의 범주가 우리가 아까 봤을 때 검색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저도 처음 충격받았던 게 저도 제 주위의 교수분들에게 그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받았던 결과가 무엇이냐면 문과 학생 기준으로 한 이제 석 달 정도나 6개월 정도 해야 될 작업을 1시간 만에 끝난다. 네. 챗GPT가. 네. 근데 그런 걸로만 국한이었었는데 이제 만약에 디바이스로 확장된다면 우리의 실생활 하나하나에 밀접한 어떤 생성형 AI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픈AI가 제작까지 이제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쉽게 이게 이를테면 그냥 소위 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R&D를 통해서 근데 이걸 물건을 또 만드는 것도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예,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다 의문은 당연히 있는데 그러나 누구라도 사실 해당 분야에 계신 분이라면은 사실은 이 놀라운 기술을 갖고 있는 챗GPT를 통해서 생성 AI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모니터 안에서만 이제 보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고 여기서 빠져나와서 우리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당연히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앨런 머스크가 이제 처음에 초기 투자자 한 분이었어요. 오픈AI에.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이미 밖으로 끄집어낸 분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도 되게 중요한데 뭐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뭐 6월에 한다, 7월에 한다 얘기가 있는데 벌써 이제 구글이 최근에 주가 올랐던 이유는 뭐냐면 구글 역시 그 자율주행차의 또 다른 강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웨이모라고. 웨이모. 예, 예, 웨이모가 있는데 웨이모는 이미 벌써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율주행차. 실제적으로 사람이 거기서 운전하지 않고 입력만 하면 알아서 도착지를 데려다주는 이런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웨이모가 이미 하고 있는데 테슬라 역시 엄청난 강자 아닙니까? 이 엄청난 강자라는 것에 그 현실화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성형 AI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내가 테네시에 엄청난 규모의 이제 그 그래픽 칩을 갖다가 사와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가 다른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그렇죠.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디바이스 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면 관련된 뭔가 기업들이 좀 계속 뭔가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로 우리가 이제 어떤 주식시장에서 이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어쨌건 이번 기회에서 먼저 인지하실 건 무엇이냐면 오픈AI와 생성형 AI가 다른 식으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어떤 충격을 주는 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감지하든 감지 못하든 이렇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인지하시고 그래서 예를 들면 갤럭시 S24가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됐었는데 예상대로 이제 반도체 쪽 DS 부분 안 좋았습니다. 네네네. 안 좋았는데 이제 그 MX 쪽 그러니까 결국 스마트폰 쪽에서 생생한 외로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다. 그러면 생각보다 엄청난 실적이라는 것은 근간이 무엇이냐? 삼성전자는 사실 하드웨어의 강점이 있는 회사지 소프트웨어의 강점이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인지하는 바고. 그래서 삼성전자 전략적 어떻게 선택을 했냐 노태문 그 부회장이 우리는 그 생성형 AI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빅스비를 폐기하고 원래 지금 모니터 화면 보시면 이해 언뜻 기억나시겠지만 예전부터 애플은 시리 삼성전자 빅스비를 갖다가 끌고 맞아요. 왔어요. 근데 이것이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어떤 신기술로 비교해 본다면 퇴물에 불과하니까 네. 과감하게 폐기하고 그래서 그 삼성전자 전략은 무엇이냐? 구글의 그 생성 AI를 가져와서 제미나인가? 예, 제미나이를 가져와서 우리가 새로운 그래서 가장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베트남이나 중국에 갔을 때 거의 불편함이 없이 실생활로 휴대폰에서 통역이 된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렇다면서요. 그 놀라죠, 거기서. 그 도대체 우리 공부할 필요가 없냐, 이런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또 다른 충격이라면 이것은 사실은 아주 미시적이고 되게 희미한 어떤 불빛에 불과하다. 이 생성형 AI가 우리에게 디바이스가 됐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인터넷으로 이제 비교한다면 지금 인터넷으로 우리가 처음에 실생활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고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검색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인터넷으로 아마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보시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주식 투자하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영화를 보기도 하고 예. 인터넷으로 지상파 TV를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새로운 플랫폼이 우리의 일상에 대한 변화를 일으켰듯이 이제 생성형 AI는 우리의 일상을 갖다가 파고들면서 생성형 AI가 없는 시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갖다가 가져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 현실화되려면 인프라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어떤 것들이 좀 일단 필요할까요? 예. 작년 한 2월 달쯤에 그 앨런 머스크가 무슨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충격을 줬냐면은 예. 야, 우리 생성형 AI 너무 중요한데 이 생성형 AI를 돌리기 위해서 전기가 필요하잖아. 그렇죠. 전기 공급이 안 돼. 전기 공급이 안 돼. 그 말짱 아무것도 안 되잖아.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네. 물론 이제 여의도 계신 많은 증권계에 계신 분들은 이 생성형 AI의 가장 그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전력이고 미국은 또 전력에서 그걸 갖다가 실제로 가정에서 쓰려고 하면은 이제 변압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변압기 시장이 그 사실은 재작년 하반기부터 아주 좋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말하면서 아, 생성형 AI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신기술을 우리가 경험하고 서비스를 받으려면 전기가 필요하구나.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 전기가 사실은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전기가 필요하다면은 당연히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발전을 갖다 하려면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해서 발전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화력, 뭐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 또 다르게 언급할 수 있으면 이제 원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네. 세 가지의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전기가 이제는 구태의연한 어떤 예전의 어떤 산업이 아니고 생성형 AI랑 관련된 최첨단 산업의 중요한 어떤 인프라구나라는 것을 그때 우리가 인지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전력 공급 문제가 우리도 좀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예. 현재는 뭐 일단은 기존 화석 연료도 여전히 있고 화석 연료 발전소도 있고 원전도 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메인 전력원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어디처럼 뭐 원전이 한 30-40% 되고 네. 신재생이 1-20%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다들 고만고만하더라고요.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강하게 그렇죠. 예, 밀고 예. 있고 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원전을 더 일단 예, 예. 전면에 내세우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뭔가 우리가 메인 확실하게 하나 전체적으로 가장 비중이 큰 게 뭐가 하나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좀 이게 좀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좀 들고 우리 같은 경우 좀 에너지 이 부분을 좀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재편하고 중점을 두느냐도 그러니까요. 중요한데 그다음 또 다른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이 생성형 AI에서 왜 이제 그 전원 공급이 전력 공급이 중요한가를 잠깐만 이제 그 언급해드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모니터에서 네이버나 구글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 검색할 때 그 쓰는 어떤 전기가 있죠. 전기가 예. 필요하겠죠. 그 검색만 필요한 전기를 말한 것이 우리가 모니터에서 그 노출되는 그건 말고요. 검색만 필요한 전기가 사실 기존의 어떤 검색은 0.3와트시이고 그러나 생성형 AI를 갖다가 필요할 때 생성형 AI는 이제 엄청난 데이터를 갖다가 뭐 1초에 뭐 10억 개, 뭐 100억 개 갖다가 데이터를 갖다가 끄집어낸 다음에 그것을 최종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 생성형 AI는 3와트시. 근데 한 보름쯤 됐나요? 그때 갑자기 또 생성형 AI가 오픈 AI가 새로운 이미지도 변형시킬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다 충격을 받았던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지브리로. 저도 네. 그때 이제 지브리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이 애니메이션 지브리라는 걸 몰랐다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지브리로 내 푸사를 바꿔줘 했을 때 그걸 바꿔줍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변형할 때 필요한 전력은 더 달라요. 그때는 30와트씩. 그러면은 요약을 한다면 기존의 그 구글과 네이버 검색, 그런 클래식한 검색은 0.3와트, 생성형 AI는 검색은 3와트씩. 지브리로 변형시켜줘라고 할 때 필요한 작업에는 30와트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단순한 텍스트 검색을 넘어서서 영상에 대한 제조, 영상에 대한 변형, 그 다음에 뭐 어저께 나온 구글의 어떤 개발자 대회에서 나온 건 뭐냐면은 이제는 뭐 할리우드 수준의 새로운 어떤 영상에다가 백그라운드 뮤직에다가 등장인물에다 자막 입힌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하면 사실은 30와트시보다 더 많은 어떤 전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연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중요한데 만약에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력이 불안정하거나 끊겨요. 이러면 사실 갔던 작업이 다 도루묵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전원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예.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블랙아웃이라는 사태를 겪은 적이 그랬었죠.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뭐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정전이 되고 우리나라가 후진국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일이 발생했던 이유는 전 국민이 많은 전기를 끌어다 쓰는데 전기에 끌어다 써야 되는 거기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갖다가 챙기지 못하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글쎄요. 예.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여기에 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쉽게 알다시피 태양광은 해가 있어야 되고 풍력은 바람이 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이제 전원을 공급하다 보니까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da른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원전과 비교해 본다면 원전 대비 풍력과 태양광은 뭐 3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 6분의 1 내지 8분의 1 정도로 그 원전이 풍력과 태양광 비해 쌉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적으로 전원을 공급한다는 그렇죠. 차원이나 그다음에 에너지 단가, 생산 단가도 중요하죠. 이 생산 단가 차원에서도 원전이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원전이 중요한 것이고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국의 원전 강국입니다. 뭐 그래서 공망도 다 갖추고 있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체코 원전을 수주할 때 뭐 지금도 체코 원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체코 당국이 정부에서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뭐 될 거라 봅니다. 근데 이제 체코 원전 수주할 때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체코는 유럽의 일부인데 원전에서는 5대 강국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한국, 프랑스입니다.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독재 국가고 또 심지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이런 나라에다가 프랑스나 유럽에서 러시아에다가 원전을 갖다 주겠다고 할 리가 없죠. 네. 그럼 실질적으로는 프랑스와 우리나라밖에 안 남는 것인데 근데 프랑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코가 우리한테 원전을 줬어요. 왜 그러느냐? 압도적으로 원전을 생산하는 단가 우리나라가 쌉니다. 그렇죠. 예. 그는 결국 원전을 지으려면 기술도 있어야 되면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쉽게 알다시피 프랑스 근로자의 인건비가 비싸겠습니까? 우리나라 근로자의 인건비가 비싸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규모의 경제에서 게임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어디서는 약간 이것을 좀 약간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흠집내기로 뭐 덤핑이 아니냐. 네. 덤핑이 아니고 프랑스나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이제 그 물가 체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싸요. 그러니까 사실은 체코 원전 수주한 건 당연한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레퍼런스를 삼았으니까 전 세계에서 한 50개 정도의 원전이 이제 지을 거로 여겨집니다. 네. 이때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을 기반으로 해서 서방에도 많은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근간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원전이 압도적으로 5분의 1 가격으로 싼데 이것이 사실은 원전을 우리가 추가로 수주하는데도 중요하고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 압도적으로 싼 전기비가 있어야지 제품을 생산할 예. 때 제품 경쟁력으로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도 원전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뜨는 게 이제 SMR이잖아요. 그렇죠. 예. 원전은 말씀하신 원전은 소위 말하는 대형 그 원전이고 예. SMR은 이제 소형 모듈 원전에서 소형 원전인데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미국을 중심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형 원전과의 뭐 어떤 차이, 뭐 장단점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SMR은 어떻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SMR의 S가 스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체코에 들어가는 원전은 이제 1000메가와트. 예. 그다음에 우리가 그 예전 UA에 수출했던 건 1400메가와트. 네. 근데 SMR의 스몰은 무엇이냐? 300메가와트예요. 그 하나당 300메가와트인데 300메가와트를 갖다가 하나만으로도 많은 걸 쓸 수 있는데 그중 하나 무엇이냐? 평택과 용인에 우리가 엄청난 반도체를 짓고 있는데 네. 제때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반도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때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경기도나 그 충남이나 이런 데 지을 수 있는 원전을 갖다 고려해 본다면 기존에 했던 대형 원전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근데 SMR은 비록 작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호수나 강만으로도 결국 원자로를 돌리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냉각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냉각수가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예,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기존 원전이 다 동해안과 그다음에 저쪽에 그 남해안 영광에 깔려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닷물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SMR은 300메가와트 정도만 써도 충분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사실은 강 또는 호수만 해도 충분하다. 이래서 사실은 이제 SMR의 강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경기도나 충남에만 SMR을 지어놓고 그 송전 케이블 갖다가 평택이나 용인에 보내는 과정이 비용이 단순 생각해봐도 우리가 저쪽 그 울진이나 이쪽에서 끌어오는 것보다는 훨씬 가격도 싸고 그러면 예. 그리고 고압 케이블 놓을 때 거기 또 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습니다. 민원이 뭐, 굉장히 심하죠. 민원도 심하고 뭐 네. 건강 유해하지 제가 볼 때 거의 유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혹시나 모르니까 만에 하나를 위해서 안전 점검을 하고 보안 대책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를 고려한다 보면 어디서 전기를 끌어오는 게 타당하겠느냐? 그럼 당연히 SMR이 더 유리하다. 근데 지금 사실 루마니아나 이쪽에서 SMR을 처음 지으려고 하는데 그 삼성물산이 짓습니다. 네. 근데 정작 우리나라는 아직 SMR을 안 짓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는 별로 얘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야 원전이 위험한 거 아니야? 거기에다 뭔가 너무나도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빈약한 그리고 지난
뭐 벌써 지지난 정부가 돼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원전에 대해서 아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비판과 압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SM이라는 신기술을 우리가 적용할 여지가 없었다. 네. 이건 너무 안타깝다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SMR을 짓지 않고 있거나 또는 아직 당장 뭐 짓겠다는 국내 그런 얘기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SMR 쪽에 기술이 없거나 기업이 없거나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1000메가와트를 짓는 게 어렵겠습니까? 300메가와트를 짓는 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아무래도 큰 게 어렵죠. 1000메가와트가 어렵죠. 네. 그러면 1000메가와트 질 수 있다는 거는 300메가와트를 질 수 있는 거고 우리의 기술력은 세계 5강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정책을 갖다 결단을 내려서 SMR을 우리가 짓겠다 하면은 전 세계에서 SMR을 한국에서 실제 지었으니까 우리가 하나 지어줘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로 갖다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대가 접어들었다라고는 이해가 됩니다. 아까 이제 평택 말씀도 하셨어요. 이천도 이천이지만 평택, 뭐 이천, 그다음에 이제 용인, 예. 반도체 클러스터. 이제 대선 후보들도 이쪽에 대한 전력 공급에 대한 필요성들은 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죠. 예, 예. 사실은 이제 해안가 쪽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이 전력을 생산해도 뭐 얘기 들어보면은 전력 생산이 양은 많은데 어디다 보내질 못해가지고 뭐 남는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올 정도. 결국 빨리 송배전망을 좀 빨리 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그 주변에 뭐 용이나 뭐 평택에 SMR을 짓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송배전망 건설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굉장히 노이즈가 많은 그런 분야인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민원이 많다고 해서 지지부진하게 놔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요. 예. 그래서 단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공과가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 놀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었겠습니까? 경부고속도로 갑자기 깔려고 그러면 야 우리의 선산인데 이걸 왜 밀고 가느냐 들어놓고 그렇죠. 뭐 그때 또 많은 야당 정치인들은 뭐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지만 결사 반대를 했어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을 내려서 경부고속도로를 놨죠.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현명한 결단 아닙니까? 사실 SMR은 그거보다 더 적은 정도의 하지만 임팩트는 더 큰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야, SMR 위험하지 않냐, 원전은 위험하지 않냐 말씀하시 후쿠시마 원전 위험하지 않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크죠. 근데 후쿠시마 원전은 기술의 부족함이 아니고 관료주의가 일으킨 재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고속으로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있으면 자동차 위험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원전에도 이미 브레이크와 같은 설비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반도체도 반도체고 또 AI 관련된 인프라도 우리가 뭐 사실은 뭐 100조를 투자를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돈을 투입하는 것도 투입하는 거죠. 투입해도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전력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면 사실 이게 전개가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오늘 AI와 관련돼서 이 전력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 전력과 관련돼서 어떻게 지금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지라는 어떤 현실 상황들을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조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